74세 정순자는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탄 차는 사라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순자는 당황해서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가족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순자는 답할 수 없었어요. 핸드백도 휴대폰도 모든 것을 차에 두고 내렸거든요. 6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치매 아니세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벤치에 홀로 앉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낳고 기른 아들이 정말 자신을 버리고 간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 정순자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74세의 몸이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아직 집안은 고요했고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손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참으며 한 발씩 내딛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해야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웃으며 말했던 것이 떠올랐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 말이 칭찬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강요받는 것 같았어요. 전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나누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체력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며느리의 대답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말로는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무릎이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까지 손에 익은 동작들이지만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관절염으로 부순 손가락들이 자꾸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놔야 했거든요. 그것이 74년을 살아온 정순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지쳤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서글픔을 나눌 수라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시금치를 씻으면서 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어요. 이제 늙어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을까요? 아침 7시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놀란 듯한 목소리였지만 순자는 그 속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고마움보다는 부담스러움 같은 것 말입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고
순자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순자가 성가신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별거 아니야. 익숙해서 그래.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내리며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요즘 며느리는 순자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어요. 며느리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빠르게 답장을 보내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그 표정에서 순자는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 손자가 차례로 일어나자 식탁이 북적해졌습니다. 할머니 음식 진짜 맛있어. 손자의 밝은 목소리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손자는 금세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들었고 아들은 회사 업무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떴죠. 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가족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요즘 어르신들 약 관리가 중요하다던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순자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나이 든 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아직 그런 약은 안 먹어. 건강한 편이야. 순자가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순자의 건강을 핑계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서울 가실래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순자는 망설였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권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면 또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그럼 짐 챙길게. 순자가 일어서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필요한 것만 조금만 챙기세요. 차가 좁아서요. 말끝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참고 넘어가야 했거든요. 방에서 간단히 옷가지를 챙기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왜 모시고 간다고 했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어머니 혼자 두기가 좀 그래서. 아들의 대답이었죠. 아이 진짜 차 안에서 또 얼마나 불편할지 모르겠네.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짐을 들고 나왔어요. 다 됐다.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부담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오후 2시쯤 차에 짐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순자가 차 뒷좌석에 앉자 손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서울 가면 뭐 할 거예요? 손자의 무심한 질문이었지만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뭘 하게 될까요? 글쎄다. 뭐 하고 싶은 게 있나? 순자가 되물었지만 손자는 이미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며
고속도로로 갈게요라고 말했어요. 순자는 뒷좌석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져가는 고향 풍경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서울에 가서 뭘 하게 될까요? 아들 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지금 출발했어. 좀 늦을 것 같아.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 때문일까봐 걱정되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옆에 앉은 손자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조수석의 며느리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벌써 1시간 넘게 달려왔는데 막히기 시작했어요. 네, 좋아요. 화장실도 가야 하고. 며느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있었던 터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휴게소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10분 정도만 쉬어가요. 아들이 말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순자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다리가 저려왔고 허리도 뻐근했어요. 휴게소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귀성객들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을 따라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커피 드실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목이 말랐지만 괜히 번거롭게 하기 싫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카페 쪽으로 가고 있었고 손자는 게임 코너를 기웃거렸어요. 각자 흩어지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는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을게요. 아들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무릎이 아프기도 했고 넘어질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화장실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74세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 머리카락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가족들에게는 그저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용물을 마치고 손을 씻으며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표정의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손을 말리는 동안 옆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그 아이는 순자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들 가족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기 앉아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지만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갔나 싶어 매점 쪽도 가봤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순자는 중얼거리며 휴게소 안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카페에도 없고 화장실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나를 두고 간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주차장으로 나가봤어요. 아들의 검은색 승용차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없었습니다. 차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순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핸드백도 휴대폰도 모두 차 안에 두고 내렸던 것이 생각났어요. 지갑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더 돌아봤지만 역시 차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순자만 홀로 서 있었어요. 74세의 할머니가 혼자 휴게소에 남겨진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혹시 실수가 아닐까?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분명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며느리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두고 갈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순자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서서 두리번거리는 할머니가 이상해 보였나 봐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순자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았거든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그 여성이 다시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두고 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곧 올 거예요. 겨우 대답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해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아들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벤치에 앉아 주차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익숙한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혼자서 계속 저기 앉아 계시네. 가족들이 어디 간 걸까? 혹시 치매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왔어요.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어르신. 치매 아니세요? 한 젊은 남자가 대놓고 물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신 멀쩡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관심은 동정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할머니를 저렇게 혼자 두고 갔을까? 요즘 자식들 정말 심하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들이 계속 들렸어요. 순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하지만 어디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휴게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순자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배도 고프기 시작했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일이지?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버린 걸까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혼자 버려진 상태였어요. 밤이 되어가면서 휴게소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벤치에서 일어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74세의 몸으로 이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올라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휴게소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쌌어요. 9월 저녁의 찬바람이 몸을 파고들었고 얇은 가디건 한 벌로는 추위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에는 몇 명의 사람들만 오가고 있었는데 모두 순자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오후에 말을 걸었던 중년 여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직 안 오셨나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아직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자 자신도 이제는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거든요. 여성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 아시나요? 제 폰으로 전화드려 볼까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만약 일부러 자신을 두고 간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성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걸어갔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휴게소 직원분께 말씀드려 볼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절망감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이제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어요. 저 할머니 아직도 거기 앉아 있네. 가족들이 어디 간 거야?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사시는지 기억하세요? 집 주소라든지.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물론 기억해요. 정신 멀쩡하다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가족들 이름은요?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니고요? 그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정민수고 며느리는 김수진이에요. 손자는 정우진이고요. 다 기억해요.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10여 분 후 휴게소 직원 2명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젊은 남성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순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잠깐 사라졌어요. 순자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언제쯤 사라지신 건가요? 여직원이 물었어요. 순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4시간이나 기다리셨다고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를 알고 계세요?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것 같았어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정민수 씨시죠?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는데. 순자는 직원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전화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휴게소에 있다고요? 저희는 벌써 서울에.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두고 간 것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전화로 아들과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4시간이나 혼자 계셨는데 대화가 길어졌어요. 순자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변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지금 다시 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2시간은 걸리거든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심지어 손자까지도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은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일이 커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휴게소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순자만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순자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르신, 따뜻한 차라도 드시겠어요? 여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차를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받아들었어요. 차가운 손에 따뜻한 컵이 닿으니 그제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평소에 아드님과 관계는 어떠세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어요. 좋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순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아들 가족과 함께 서울로 가던 중이었다는 것,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차가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4시간 넘게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까지. 혹시 평소에 가족들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갈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했고 그렇다고 없었다고 하기도 어려웠거든요. 특별한 갈등은 없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하며 휴게소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CCTV에는 무엇이 찍혀 있을까요? 정말로 아들 가족이 자신을 두고 간 모습이 나올까요? 잠시 후 경찰관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르신,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해졌거든요. 어르신,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오후 3시 15분경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차량 번호도 확인했는데 아드님 명의의 차량이 맞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두고 간 것이었어요. 그럼 정말 일부러 저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아드님이 차에 올라탄 후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조수석의 며느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뒷좌석을 확인하거나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까지 이렇게 할 줄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아드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순자는 그 통화 내용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어떤 변명을 할까요? 정민수 씨, 경찰입니다.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경찰관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어머님이 화장실에 가신 것을 알고 계시면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신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명하는 듯한 톤이었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경찰관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아드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일단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휴게소 관리 사무실로 이동한 순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그 친절함조차 연민에서 나온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버려진 불쌍한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딸이나 친척분 같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딸에게 이런 일로 연락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딸분께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제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이 이 일을 알게 될 것이었어요. 경찰관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희 씨시죠? 경찰입니다. 어머님 일로 연락드렸는데. 딸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딸은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전화가 끝나자 경찰관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딸분께서 곧 오신다고 하시네요. 많이 화가 나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딸이 화낼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딸이었거든요. 오빠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휴게소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관리 사무실에는 순자와 경찰관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만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좀 쉬시겠어요? 여직원이 의자에 쿠션을 가져다 놓았어요. 순자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쉬어지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무심코 자신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두고 간 걸까요? 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손자는 할머니가 없다는 걸 언제 알아차렸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아드님 가족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다른 갈등이나 오해 같은 것 말이에요. 순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었지만 며느리의 시선이나 태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있었어요. 며느리가 요즘 저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눈치도 못 채고 계속 신경 쓰게 해서 그런가 봐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두고 가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혹시 며느님이 아드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며느리가 아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가자고 제안한 건 아닐까요? 차 안에서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질 무렵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아드님이 오신 것 같네요. 경찰관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긴장했어요.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첫 마디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말 깜빡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가신 걸 잊어버리고. 하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CCTV를 보니까 주변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시던데요. 경찰관이 추궁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뒷좌석이라도 확인해 보지 않나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님은 어디 계세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어서 깨우기가. 그 말을 듣고 순자는 실망했어요. 며느리는 사과하러 오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님도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죠? 경찰관이 계속 물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자는 더욱 상처받았어요. 며느리도 알고 있으면서 사과하러 오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노인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은 단순 실수라고 해도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불편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이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들과 함께 차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조수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손자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순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아들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경찰에게 야단맞아서 하는 말 같았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아들의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먼저 손자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우선 쉬세요. 내일 이야기해요. 아들이 말했지만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무거웠지만 그냥 누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은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차갑고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은 모두 모였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손자만 할머니, 어제 왜 안 왔어요?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가 할머니가 늦게 오셨어라고 대충 넘겼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어요. 아들이 회사에 가고 손자가 학교에 간 후 집에는 순자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평소에도 어색했지만 오늘은 더욱 그랬어요.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시간쯤 며느리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응, 맞아. 뉴스에 나왔다고? 진짜? 놀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무슨 뉴스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TV 좀 켜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뉴스 채널에서는 지역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장소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의 그 휴게소였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74세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버려진 채 6시간 넘게 혼자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어제의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홀로 앉아 기다리는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차를 타고 떠났으며 경찰 조사 결과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리포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도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일이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해 준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뉴스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노인 유기 의심 사건, 추석 연휴 가족 갈등의 극단적 현실 같은 제목들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그렇게 버릴 수 있나요? 며느리가 시켰을 것 같아요. 요즘 자식들 정말 답이 없네요 같은 분노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팀장님이 따로 불러서 확인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냐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어요. 현대 사회 가족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 고령화 시대 노인 유기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더욱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자식들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며느리가 주동했을 것이다.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여론이 완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순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딸에게까지 이런 부끄러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엄마를 휴게소에 두고 간다고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순자는 겨우 말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실수였을 거야. 엄마, 그게 실수예요? CCTV에 다 나왔잖아요. 딸은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오빠한테 당장 전화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딸의 분노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순이야, 너무 화내지 마라. 순자가 달랬지만 딸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오빠 집이에요? 당장 모시러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 며느리에게 천대받은 서러움, 그리고 지금 딸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엄마 오세요? 엄마.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평생 강하게 살아왔던 순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순이야. 겨우 목소리를 낸 순자. 엄마가 정말 힘들어.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도 전화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당장 가서 모셔올게요. 더 이상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딸과의 통화가 끝난 후 순자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자가 나타나자 둘 다 말을 멈췄습니다. 순이가 전화했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뉴스를 봤다고 하더구나. 아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순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화가 많이 났어. 당연하지. 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변명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온라인에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순자가 이 상황을 만든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순자가 반문했어요. 내가 뉴스에 나오라고 했나?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보아 순자를 탓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한동안 대화했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전화가 끝나자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대.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징계위원회요? 왜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야. 언론에 나온 일이 회사 직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거지.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휴대폰도 계속 울렸습니다.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애 학교에 가요? 학부모 모임에는 어떻게 나가요? 순자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착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손자까지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녁에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우진아, 왜 그래? 순자가 물었지만 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학교에서 뭔 일 있었나?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마 친구들이 뉴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도 다 인터넷 하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 모였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손자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할머니, 손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하던데.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하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버려졌다고. 우리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어. 손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도 창피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애까지 학교에서 놀림받는데. 아들도 짜증을 냈습니다. 이런 일이 될 줄 알았으면.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순자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말과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짐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난 이제 나가려고. 며느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순이한테 가려고. 순자가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일어나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니.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순이가 모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순자를 바라보지도 않고 한 말이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점심쯤 딸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오빠를 노려봤어요. 오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순이야, 그런 게 아니야.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딸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요? CCTV에 다 나왔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엄마 모시러 왔어요. 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의 짐을 들며
엄마 가요.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돼요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순자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고 형식적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마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손자만 순자에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또 볼 수 있지?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우진아.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차에 타면서 순자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에서 서서 배웅하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들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딸의 품에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모실게요.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마세요. 딸의 따뜻한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딸의 집에 도착한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아파트였고 무엇보다 딸의 따뜻한 배려가 곳곳에 느껴졌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딸이 작은 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을 내가 써도 되나?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엄마 방이에요. 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진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지나면서 순자는 딸의 집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순자의 안부를 챙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 집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하세요? 딸이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정말 그랬어요.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배신감, 며느리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가끔 올라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변호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어요. 변호사는 왜? 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오빠가 한 일은 명백한 노인유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딸이 설명했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심한 일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말을 들어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엄마가 당하신 일은 용서받을 일이 아니에요. 딸의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딸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유기 사건입니다.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인데.
순자가 망설이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무거운 거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우선 고발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할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말입니다. 순자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놀랐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CCTV 영상과 경찰 조서가 있으니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재산 관련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드님께 증여하신 재산이 있으신가요? 순자는 그 질문에 당황했어요. 집을 하나 넘겨줬어요. 몇 년 전에. 변고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경위로 증여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몇 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순자는 자신이 살던 집을 아들 명의로 넘겨줬었어요. 효도하겠다고 했어요. 평생 모시겠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심지어 유기까지 했다면 충분한 취소 사유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준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딸에게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듣고 나서 크게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잘 됐네요. 오빠가 그렇게 해놓고 집까지 차지하고 있을 순 없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순자는 아직도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엄마, 오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요? 이제 그만 참으세요. 딸의 말에 순자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그랬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갔잖아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순자가 결심을 굳혔어요.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살겠어. 딸은 순자의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엄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고발장이 접수되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어요. 순자는 긴장되면서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민사소송 준비도 시작했어요. 증여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증거가 명확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건이라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어요. 기존에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딸에게만 상속하도록 바꿨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하셨네요. 딸이 기뻐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순자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요? 딸이 물었어요. 좋아. 이제야 내가 살 것 같아. 순자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서 있었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이 전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74세에 찾은 새로운 용기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노인유기 혐의로 기소된 아들은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의가 구현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시죠? 딸이 판결문을 보며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도 인정해줬구나.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민사소송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증여계약 취소가 인정되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다시 순자의 소유가 되었어요.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매우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머님께서 당하신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였는지 법원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아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판결이 난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엄마,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목소리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아들은 순자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털이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순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집도 빼앗기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도 이혼하겠다고 해요. 우진이 양육권도 넘겨달라고 하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갔을 때 이런 결과를 생각했어야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집도 다시 돌려드릴게요. 배상금도 다 드릴게요. 아들이 애원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럼 우진이만이라도 할머니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손자는 죄가 없었거든요. 우진이는 생각해 볼게. 카페에서 나오면서 순자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내 선택에 책임져. 나는 더 이상 내 엄마 역할은 하지 않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딸에게 만남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혹시 마음이 흔들리시는 건 아니죠?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 정말 끝이야. 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다시 찾은 집을 팔아서 딸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 집은 엄마의 추억이 많이 담긴 곳인데.
딸이 걱정했어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에서 민수와 수진이 살았잖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새 집은 딸이 다니는 직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를 하면서 순자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잠시 감상에 젖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버리시는 거예요? 딸이 아들의 상장을 들고 물었어요. 응, 버려. 이제 필요 없어. 순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4년이라는 긴 인생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엄마, 내일 우리 어디 갈까요? 딸이 물었어요. 어디든 좋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 순자와 딸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떠세요? 딸이 물었어요.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순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순자는 더 이상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잘 해결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다른 할머니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어르신은 용감하게 맞서셨네요. 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엄마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힘을 얻으실 거예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손자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순진한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주말에 만나자. 아들과는 연락을 끊었지만 손자와는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엄마, 우진이는 죄가 없으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딸도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딸과 함께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그 끔찍했던 휴게소 사건이 이제는 멀게 느껴졌어요. 엄마, 저 휴게소 지나갔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봤지만 이미 휴게소는 멀어져 있었어요. 이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구나.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딸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4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어요.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인생도 마찬가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며 살지 않을 순자의 당당한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